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강경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초고강도 규제인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르면 내일부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합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 비율은 55% 안팎씩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소부장 펀드가 나왔습니다. 손실이 나도 30%까지 보존해주는데 가입 방법과 상품 특징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면서 22년 만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표만 개선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밝히고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슈퍼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특히 강남을 겨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서울 강남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대출 규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고강도 규제까지 언급됐다고요?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을 했는데요.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를 시사한 겁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 수석은 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에서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참여정부 때 도입이 무산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는데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청와대가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03년 하반기 참여정부가 검토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어떤 제도인지 정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청와대 주요 인사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추가 대책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1차 목표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1순위라고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 주택거래 허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 말을 종합하면은 강남을 겨냥하고 주택을 사고 팔고 요거를 허가제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셈인데 주택거래 허가제 과거 참여정부 때 검토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이 주택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이 추가 구입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는 건데요. 일례로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 다주택 보유자가 이 허가 구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때 이 집값 기준 시가의 10%가 넘는 주택 초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취득 금지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유재 사건 침해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 이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이 도입이 무산된 거죠? 네,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선책으로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파장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만 봐도 파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청와대가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 돈줄을 확 줄이는 이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책이 예상됩니다.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금지를 확대하는 식입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여기에 보유세 부담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에서 환매 중단 펀드가 또 나오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80%를 신한은행이 팔았는데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를 믿었다가 불똥을 맞게 됐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이번에 환매가 추가로 중단된 펀드는 라임 크레딧 인슈어런스 무역금융 펀드입니다. 만기가 1년으로 비교적 짧고 연 4%대 수익을 보장해 은행에서 인기를 끈 상품인데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등에서 3,200억 원가량 팔렸습니다. 환매 중단의 주 원인은 부실펀드 손실을 막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라임은 신한은행이 팔았던 CI펀드 2,700억 원 중 1,100억 원을 작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D1 펀드로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사전에 돌려막기 투자를 알았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임과 1,700억 원 규모의 총수익 스왑 TRS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자금을 지원한 만큼 라임 펀드의 운용 과정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신용공여를 할 때는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이 뭐냐를 보통은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거죠. 특히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금투를 믿고 이번에 환매가 추가 중단된 펀드 판매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한금투는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역시 3,60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통해 상품 판매와 기획 등의 라임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라임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가 나오는 대로 라임 운용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입 고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주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객에 따라선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액의 55%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LF, 손실 고객들이 이제야 배상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르면 내일부터 이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고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손실액의 55% 안팎, 하나은행도 손실액의 40%에서 65%를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배상은 불안전 판매로 인정받은 고객들만 받는 건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은행은 DLF 손실 고객 약 600명 중에서 이 10명 정도를 제외한 약 590명 고객에게 배상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두 은행 모두 높은 비율로 불안전 판매를 인정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은 DLF 불안전 판매 제재 심의가 열리는데 이 하루 전날 서둘러서 결정한 듯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급한 오도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같은 지급 결정이 제재 심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도 나왔는데요. 손실이 나도 30%까지는 투자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 소부장 펀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이른바 소부장 펀드입니다.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모펀드 8곳에 똑같은 비율로 재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솔깃할 만한 건 바로 안정성입니다. 각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약 32.4% 손실까지는 운용사와 한국성장금융이 우선 부담을 하게 해서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인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펀드 투자는 환매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기까지는 도중에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상품인데요. 이 만기가 48개월로 다소 길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다만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펀드를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찌됐든 장점도 확실한 것 같은데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 온라인 모바일로도 펀드 가입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펀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재철 신임금융투자협회장도 오늘 여의도의 한 증권사를 방문해서 이 펀드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턴 공제 신고서 작성과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도 있죠? 반대로 줄어든 혜택은 어떤 건가요? 먼저 추가된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된 혜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하면서도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 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태어나 살아있는 기간을 기대 수명, 그리고 이 기간 안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소 조사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모두 월등히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20% 인구와 하위 20% 인구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해 보니 소득에 따라 기대 수명은 6년, 건강 수명은 11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좀 이렇게 저소득층의 경우는 그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도 있고 질환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흡연율에서도 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로 나타났고 우울감을 느껴본 경험 역시 각각 9.1%, 17.4%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건강관리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서의 또 다른 불평등을 가져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 GV-AT가 출시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해 첫 내놓은 차량입니다.
해당 프리미엄 차종 브랜드의 첫 SUV 모델입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오늘 출시하는 GB80는 기존 SUV와는 차별화된 디자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을 대거 채택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V80 모델을 통해 국내와 북미 등 해외 시장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올해 국내 목표 판매량은 2만 4천 대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현대차의 북미 시장 판매 목표는 100만 대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 GM은 준중형급 신형 SUV 트레일 블레이저를 출시합니다. 르노 삼성도 올해 XM3와 전기차 조회 등을 출시합니다. 국내 제작사가 다양한 SUV 차종을 통해서 신차 역할을 누린다면은 수입차를 대신해서 국산차가 좀 점유율도 올리면서 또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차의 판매가 주춤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통해 새해 실적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현대차가 첫 프리미엄 SUV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업 전략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조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번에 나온 현대차의 신차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벤틀리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디자인한 역동적인 외관 또 내장도 좀 고급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까지 디자인, 주행성, 안정성 등을 고루 갖췄다 이런 평가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프리미엄 모델임을 감안해도 가격대가 좀 높은 점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디젤 3.0 모델 6,5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차 값이 7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을 많이 드릴 만큼 가격을 조금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네, 현대차는 또 해외 전기차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 영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스타트업입니다. 어라이벌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인수 대상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 전기차 배터리, 모터를 이제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 현대차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가 확정되면 현대차가 해외에서 자동차 업체를 사들인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 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잇따라 미래 전략 구상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CS 2020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따라서 이런 중장기 전략들을 현대차 그룹의 주요 핵심 계열사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요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업체 어라이벌, 또 지난해 9월에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 미국 앱티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들이 이제 이런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이번에 출시되는 SUV 모델인 GV80는 기존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시리즈와 함께 현대차의 이 고급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신차 출시 또 미래 모빌리티 준비라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서 손상된 돈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손상된 돈을 멀쩡한 걸로 교환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태여야 하는지 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시중에서 못 쓰게 돼 한국은행으로 수거된 돈은 지폐와 동전을 합쳐 모두 4조 3,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5톤 트럭 114대 분량으로 낱장으로 쌓으면 롯데월드타워의 117배 높이입니다. 지폐만 보면 총 4조 3,516억 원, 6억 1천만 장이 훼손됐습니다. 장판 밑에 눌리거나 습기에 따른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따른 손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화재,
그리고 세탁기 투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폐 종류별로는 만원권이 3억 3천만 장 폐기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1,000원권이 2억 3천만 장, 5,000원권이 4천만 장, 그리고 5만원권이 1,000만 장 순이었습니다.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그 일부나 전부가 훼손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희 한국은행 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그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받을 수가 있고요. 정상 상태 대비 40% 이상, 75% 미만만 남았을 경우는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 40%도 채 남아있지 않거나 훼손이 너무 심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이 안 됩니다. 일반인이 지난해 교환한 손상 화폐는 총 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고용률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가운데 40대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늘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12월 취업자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인 51만 6천 명이 늘면서 정부 연간 목표치 28만 명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고용률도 60.9%로 상승해 2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7만 7천 명이 늘어 지난 196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과 작년 12월에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 2천 명이 줄어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40대 일자리의 맞춤형 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취업자 중심의 고용지표를 고용률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한동안 투자 기근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가 신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체인 NHN이 차세대 택시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벅스뮤직과 페이코 등을 운영하는 NHN이 50억 원을 플랫폼 택시 업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택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택시 면허 3,000대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2,000대의 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여제를 도입해 승차 거부를 없애고 단순 이동뿐만 아니라 맛집과 관광 등 안내까지 해주는 신개념 택시입니다. NHN의 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 방안이 예상됩니다. 아이와 동반할 거면 카시트를 주문한다거나 출근 택시 기간에는 간식을 주문한다거나 이동자의 수요까지 같이 옮겨주는 방식으로 택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자 하는 부분. NHN에 앞서 현대기아차에게 받은 투자금 50억 원 등 총 투자 자금만 180억 원.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최근 위축됐던 모빌리티 업계의 단비로 평가됩니다. 타다의 경우 해외에서 5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지만 국내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일단은 면허를 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쪽으로 먼저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빌리티 쪽의 투자가 외국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투자하는 기업들도 저는 길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투자 유치가 모빌리티 업계에 다시 투자 물꼬를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이 낀 상태입니다.
또한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높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전국이 보통 수준 유지하며 양호한 대기질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내려가며 추웠는데요. 낮에도 3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대구가 6도 보이는 등 전국이 대체로 영상권 나타나겠지만 아침과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전남과 경상 지역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인천과 대전이 영하 4도로 춥겠고 낮에도 청주가 3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7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3도 보이겠고 낮에는 부산이 8도, 제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일이니 이제는 쉬어질 법도 한데 어찌할 때마다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바뀐 점들이 있으니 놓치는 거 없이 잘 챙기셔서 2월의 보너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